제가 어린 시절 고집이 너무 셌어요. 언니 오빠들이 학교 갈 때 우는 걸 보고 갔는데 수업 다 끝나고 와도 울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 고집이 참 센 애였어요. 그리고 환경은 무척 좋았고요. 정말 좋았어요. 예. 정말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인데, 어느 날 9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울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예. 그때부터 제가 조금 울음을 멈추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절대 고독이었어요. 어린 애에게도. 예. 그런 세월이 저한테 왔었던 것 같아요. 체념하는 거. 그 어린 시절이 언제나 제 가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어느 날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 예. 그때부터 그게 제 가슴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 생각에 너무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세상에서 제일 산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산이 없었을 것 같았고, 제가 넷째 딸인데도 참 애들 다 귀여워하셨어요. 항상 언니랑 저를 이렇게 양팔에 안고 우리가 반기면서 쫓아나가면 들어오셨던 그런 기억. 어머님은 제 기억으로는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체 집안이 좋으셨어요. 예. 그리고 아주 똑똑하실 거예요. 한문도 능하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긴 세월을 우리 다 키우셨어요. 어머니 그 외가가 저한테는 하나의 대서사시였어요. 꿈 같은. 할아버지가 아예 그냥 서울에 집을 사놨고 자제분들을 다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때 제일 처음으로 국가고시란 게 있었어요. 국가고시 제일 첫 해였어요. 그런데 제가 언니 집에 와서 시험을 치러 가는데 형부가 학교에 넣어주고 출근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 남학생밖에 없어요. 여학생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종이 울려서 제 자리로 갔더니 남학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하고 맞춰보니까 똑같은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냐고 그랬더니 공과대학 시험 치는 장소래요. 그러니까 그게 공과대학 시험 번호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문과에서 4대 부고에, 을지로 3가 있는 4대 부고에 시험 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국어시간은 뭐 하는 동 만동이고, 그 다음부터 내 울면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대 부고에 가서 대생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아예 대생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는 떨어졌다 생각하고. 근데 국가고시는 발표가 났는데 시험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 가지고 그 대생을 빼고 그 성적에 필기시험으로 성적이 합격한 거예요. 제가 평생에 D학점을 하나 받아봤어요. 처음으로. 공부는 안 해도 조금만 해도 그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운보 김기장 선생님의 사훈자 시간이었어요. 예. 그런데도 운보 선생님께서 제 대생을 보시더니 동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현재 박사님, 저희 이모부님이 월전 선생님한테 쭉 그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이모부님이 저를 동양하를 가라고 그러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서양화를 잘해서 피카소하고 견디기도 힘들지만 동양화를 잘하면 피카소하고도 견딜 수 있는 거라고, 동양을 하라고. 그래서 동양화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간 것도
운명이고 옹부 선생님을 그렇게 만난 것도 운명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선생님께서 저한테 파리로 갈 것 같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회화를 안 하고 그냥 다른 걸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쪽으로 돌았었어요. 저는 그게 운명으로 느꼈어요. 그 제가 들어간 학교에서 마침 1학년 1학기부터 옹부쌤님이 가르치신 것도 운명이고 옹부쌤 그 사원자만 D학점을 받았는데도 제사가 된 것도 운명이고 그 당시는 옹부쌤이 나오시는데 그 다음에 이당쌤 나오시고 병관식 선생님, 서정병관식 선생님, 풍곡 성재효 선생님, 소송 김정현 선생님 그리고 손재영 선생님도 나오셨고요. 서효안 선생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성강 선생님도 나오셨고 정말 김화경 선생님 참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유명하다는 분은 다 나오셨어요. 예, 뭐 박고서, 최영님, 그다음에 이병규, 장욱진 쌤도 나오시고요. 어느 평론가가 그걸 좀 교목과에서 뽑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평론가가. 그래서 그걸 제가 뽑아다 드렸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서양화 쪽에서도 이름 있고 유명한 분을 다 모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외부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 전성기였어요. 이당 선생님은 제게 그 정말 할아버지 같았어요. 무쌤은 아버님 같다면. 제가 그 꼴라주를 이당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 연꽃 아래다가 오리를 그렸는데 오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고 있으니까 이당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 오리에다가 하선지를 딱 넣고 그 오리 형태대로 물을 쫙 칠하셔가지고 살살살 뜯어내고 거기다 딱 붙여주셨어요. 다시 그려. 깜짝같이 다시 그렸어요. 아, 꼴라주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깜짝같이 했거든요. 그때 꼴라주를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인자하셨어요. 결혼할 때 이당 선생님이 내가 청첩인 할게. 그래서 청첩인이 되어주시고요. 정말 뭐 그럴 수 없이 베푸셨어요. 근데 옹부 선생님은요, 이당 선생님 앞에서 쩔쩔매셨어요. 조교실 들으면서 기체이 왔냐? 그러셔서 들었어요. 기체이 왔냐? 어떤 데는 옹부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기체이 왔냐? 그러시면 들었어요. 그럼 들어오시는 것도 옹부 선생님은 항상 그 앞에 나이를 잊은 제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연세가 많으신 옹부 선생님이었는데 그 앞에서 쩔쩔매셨어요. 그다음에 항상 그게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만큼 존경하고 어렵게 잘 모신다는 거죠. 예.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그리고 병관식 선생님 또 이렇게 계시는 것들은 왜 그렇게 그림을 자꾸 새까맣게 칠해? 그러고 그런 것도 머리 걸쩍걸쩍 그러시면서 근데 지금 병관식 선생님이 가장 인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칠하고 또 칠했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걸 항상 봤어요. 그러니까 착착 입힌다 그러나 누적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평가받고 있잖아요. 맨날 야 그렇게 시커멓게 칠하냐 그러고 오하 이병규 선생님은 야 너 왜 그래 자꾸 시커멓게 칠하냐 그러고 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뵙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예, 옹부쌤 쩔쩔매는 모습 봐가면서 저는 옹부쌤님은 천재라고 생각해요. 피카소보다 더 못할 게 아무 없는 천재예요. 제가 옆에서 본 선생님은요. 가령 사슴을 그리잖아요. 사슴을 그리는 동안 똑같이 막 너무 잘 그린 사슴 있잖아요. 그건 옹부쌤 그림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옹부쌤 가이네 싶은 게 금방 눈에 보여요. 정말 많이 생략해요. 생략하고 그런데도 그 사슴이 소리까지 내고 움직이고 그런 그림을 그려요. 선생님께서는. 예. 그냥 말을 그리잖아요. 말발굽 소리를 담아요.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까지 담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못 들으시니까
그림에다 다 담으신다고요. 그게 느껴져요. 예. 그런 선생님이 그 그림의 변화를 보면서 이건 천재야. 그리고 선생님은 장르가 바뀔 때마다 최적화해서 수묵, 뭐 울부짖는 수묵, 그리고 뭐 포효하는 동물들, 그 부엉이의 울음소리 이런 걸 그렸잖아요. 수묵으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입체 너무 그것도 또 한 장르로서 완전히 그 일각견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뭐 추상 작품도 그랬고요. 나중에 바보산수는 어떤 의미로 그 운부스님의 해학을 담은 마지막 결정체라고 생각해요. 제가 편지를 쭉 보냈어요. 근데 꼭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 학교 이야기, 화단 이야기, 신문에 난 뭐 톱뉴스 같은 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운부스님도 항상 저 편지를 기다리시고 계셨어요. 조금 늦게 안 보냈으면 선생님께서 왜 안 보냈냐고 그러실 정도로. 그런데 저더러 글 쓰듯이 그림을 그리라 그랬었어요. 너 그림이 그리고 너 글이 그림이다. 그 글 속에 그림이 있다고. 글 쓰듯이 그림을 그리라 항상 그러셨어요. 40여 통이 있는데 정말 거기 보면 선생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쓴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참 아픈 사연도 그게 있고요. 수업은요, 그 이당 선생님께서는 체본을 많이 그려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리시고, 운부 선생님은 비교적 학생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셨어요.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는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어떻게 선생님 아무도 길을 죽여보신 적이 없었어요. 저뿐 아닐 거예요. 다 조금씩의 그 장점을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그 눈빛으로 다 알잖아요. 아, 선생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 생각하면 못했죠. 안 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 항상 그림을 그리게끔 그렇게 수업 방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보살폈던 것 같아요. 예. 운부선생님은 체본을 그려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간혹 크로키 같은 걸 해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예. 예. 해외에서도 이런 것도 그려봐라 하는 그 크로키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친구들을 또 참 잘 그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예, 잘 그리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저도 구상 작업을 했어요. 구상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인물화도 그리고요. 저 자화상도 그리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한복을 입은 저 모습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잃어버렸는데 사진만 남아있어요. 그 당시 그림이 다 구상이었어요. 그리고 한 작품은 구상 작품인데 그 배영희에서 상 탄 작품을 문공부 장관실에 사가지고 가서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수상을 하고 난 뒤 첫 작품은 아닌데 수상 작품을 그분이 사가지고 제 그림을 떼고 그 자리에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만두시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게 아마 최초 문공부 장학상 받은 작품일 거예요. 근데 배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추상적인 면을 살렸었어요. 그때부터 배경을 칸을 나누어서 예, 좀 구성을 했어요. 배경 자체를 구성으로 하기도 하고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넣었던 것 같아요. 국전 그 한국미술대상전이라고 한국일보에서 했던 게 있어요. 그 71년도 국전하고 거기서 똑같이 상을 받았어요. 네. 최우수상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우수상 받았어요.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할 때는 대학원이 생기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침 대학원이 생겼어요.
대학원이 생기면서 제가 대학원을 그냥 그 조교로 들어가면서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저희 학교에 학교 교정에 등나무 아래에 큰 나무 그루터기가 테이블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석도륜 선생님이라고 평론가였어요. 그분은 어떤 의미의 아티스트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탑본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 며칠을 했어요. 근데 그 다 둘러서 보고 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 그 당시 회학과 학생들이나 그 교수님들 못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운부 스님도 그걸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석도련 씨한테 배워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 당시 저희 나이 또래 한 분이 옆에 항상 서 계셨거든요. 국전에 그분 작품이 나왔어요. 입선작으로. 저도 같이 이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이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안 해드릴 것 같았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디서 뭐 최고상을 받았는데, 이거 누가 하는 작품이다, 그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밑으로 내려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 그림을 안 그리셨어요. 외국을 떠나시고 아예 그림을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석도련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 방망이 만드는 거 저는 좁쌀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종이 같은 거 탑본하는 방법. 근데 저는 그 탑본 자체로 하질 않았어요. 그 탑본하는 자체 속에서 그 농담도 내고, 그 탑본 같지 않게 하나의 작품성이 있게, 이렇게 꼭 탑본은 탑본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물도 뿌리기도 하고 번지하기도 하고 그런 기법을 쓰면서 이 작업을 갖다가 지금 거의 50년 넘게 해요. 70년도 이 정도 했으니까 50년이 넘었죠. 아마 제가 한 우물을 갖다가 깊이 판 것 같습니다. 그때 국전에 냈던 작품들은 가르마 시리즈라고 안 했어요. 연륜, 회고, 뭐 이런 별전 이런 식으로 좀 달랐어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완전 독자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가르마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그 도움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이제 작품을 할 때는요, 자연을 많이 이용했어요. 기물보다. 가르마라는 그 명명을 왜 어떻게 했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살아가는 길, 우리 옛날 어머님, 할머님, 우리 조상들이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가르마라는 게 있잖아요. 가르마. 머리 한가운데를 쭉 뻗어나가게 이렇게 가르마를 탔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들이 살아온 길, 살아갈 길을 나타나는 그 추상적인 선이라 그럴까? 저희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걸어가는 길이, 옛날에는 그 하얀 모래, 뭐 세면 같은 게 없으니까 모래길이죠. 그 신장로라 그러는 게 끝없이 쭉 펼쳐져 있는 그런 신장로를 맨발로 타박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같은 게 참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가르마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 신장로 위에서 제가 걸어가는 길, 그게 가르마로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있는 길 위에 다 그 작품들이 놓여져서 길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길은 내줄기였어요. 후회가 많아요. 너무 시간을 낭비한 제가 많아요. 그냥 이런 구실 저런 구실 피곤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림을 많이 못 그렸는데, 어느 한순간 집중하는 것 같으면 저 자신도 모르게 막 쏟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은 생에 한 번은 그렇게
해놓고 죽고 싶어요. 예, 그걸로 채우고 죽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자들이 저에 대해 쓰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많이 죽고 난 뒤 써라. 그러고 있어요. 죽고 난 뒤, 정말 죽고 난 뒤 조명을 받는 게 확실한 거거든요. 살아서 너무 많은 조명을 받는 것보다는 죽고 난 뒤 차근차근 아 좋은 작가였구나 하고 조명을 받고 싶은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도 해외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참 고마워요.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동물적인 감성으로 진정성을 가려내요. 사람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작품을 보는 그 눈들로도 그렇고 이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 타본하는 과정이 하나의 중노동이에요. 예. 어떤 때는 궁에 가서 하기도 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다 보는 것 같으면 파묻혀 있는 게 기와예요. 땅이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는 게 기와장이었어요. 기와장이 참 무늬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타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쇠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양들을 갖다가 인사동을 다니면서 다 뒤졌죠. 그걸 또 타본하기 시작하고요. 별전이라는 거는 이하대학 노여 교수님이 그걸 수집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설득해가지고 장롱문을 열고 그걸 또 다 타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모아가지고 국전 작품들은 그런 계통의 작품이 많아요. 예. 저는 저 인사동의 성종상가 그거는 동종 같은 거 그걸 그 크기대로 에밀레종 같은 것도 그 모형으로 만들고 그 모형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타본하고요. 저는 뭐 그냥 구흥 인사동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절이라는 절은 안 찾아다닌 데가 없어요. 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혼자 갔다 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강원도 가는 데는 굴을 몇 개나 지나야 돼요. 굴이 너무 많아요. 터널이. 그럴 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혼자 그 터널 올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친 그 기와장, 땅속에 묻혀있는 기와장 이런 걸 보면서 더 찾기 시작한 거죠. 우연히 그런 게 궁속에 이렇게 허틀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게 파묻혀 있는 것. 이래 큰 거는 아주 고궁 아니면 절 굉장히 오래된 절 같은데 그런 데서 있는데 이거는 아마 비온일 거예요. 저는 비온의 허락을 받고 제가 혼자 다니는데 참 무서워요. 그 혼자 숲속에 살려면 거기도 무서워요. 옛날에 뭐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런 거. 사람도 없고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래도 그게 제일 안심되는 곳 아니에요. 산으로 들러가서 사는 것보다. 그 비온이 그 허락을 해줘가지고 가서 했어요. 비온도 가고 뭐 절은 오래된 절은 다 갔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부석사, 신력사, 뭐 예, 송강사 뭐 다 갔어요. 절. 재료는요, 목, 색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도 굉장히 골랐었어요. 기물은 별전, 와당, 뭐 막새 그리고 그리스강 로마에서 그 신전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난 걸 파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사가지 와서 하고 아테네에서 사와서 하기도 하고 그 문양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뭐 그런 데가 가나 보면 타본하고 싶어서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게 안 되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쪽에서 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타본 재료를 차에 싣고 다녔어요.
지금 이 차에도 아마 그 타분재료는 항상 싣고 다녔어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던. 한여름에 타분을 해요. 한여름 바람이라도 조금 있으면 타분 못 해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한여름 땡빛 때 모기하고 전쟁을 하면서 타분을 해요. 그런데 그 작품들을 가지고 작품을 그 여름에 만들고 나면 그 작품들은 다 밀천이에요. 그 다음 해에 또 타분을 해가지고 다시 작품을 하는 거. 그래서 다 달라요. 지금 저 쌓여 있는 걸 아마 풀어서 헤쳐 놓으면 저기 다 제가 타분한 작품들이 타분을 한 것들이거든요. 저 뒤에 있는 것들이. 그걸 지금 풀어나면 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거죠. 작년에 했던 거 가지고 또 하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해마다 새로운 걸 찾아서 산천을 헤맸어요. 정말 뭐 하나를 가지고 수십 분을 찍어도 그 작품을 가지고 다 다른 작품을 하곤 했죠. 그래서 지금 저걸 쏟아놨고 정말 산을 이룰 제가 한 타분들을 가지고 설치 미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펼쳐놓고. 그리고 지금은 저 작품들을 가지고도 색다른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몰라요. 저는 화면하고 싸움이에요. 이 화면이 이렇게 누워서 보잖아요. 화선진 같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그 화면이 공간으로 보이면요. 제가 훅훅 날아다니면서 해요. 처음에는 그 화면을 익혀요. 화면이 화선지가 아니고 공간으로 떠오를 때까지. 그래야 그 작품이 숨을 쉬고 공기가 흐르고 움직여요. 제 그림들은 다 움직여요. 술렁술렁 움직여요. 그게 딱 붙어 있지 않아요. 그걸 제가 목표로 했거든요. 조그마한 작품도 그래요. 그게 공간으로 보여야 작품이 돼요. 그런데 공간으로 보이지 않아서 좀 평면으로 그린 작품이 있어요. 그것도 파리가 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의 관점이고 내가 일단 내 손을 떠난 거는 보는 사람들께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작품 속에 공기가 흐르고 바람이 흐르고 움직이고 웅성거려야 돼요. 그런 걸 항상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경사진 곳에 제가 타분 자료가 있을 때 그때는 놓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럴 때는 아래다 놓고 또 가서 찍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그게 경사진 곳에 그런 나무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떨어져서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해내요. 안 나와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찍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탑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탑분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테크닉을 넣으니까 물에 번지게 한다든지 허리에 한다든지 어느 부분 짙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못 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못 쓰게 놓는 것 같으면 그걸 다시 또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탑분해요. 이중으로 떠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여행을 하다가도 그걸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앞에 여행할 때 그런 게 많아요. 참 큰 우리나라보다 더 큰 것들이 산재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그 타분 이게 그 뿌리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작업할 때 그걸 싹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다시 하러 가는 것도 없어요. 절에 그 이름이 귀신사인데 거기가 너무 좋은 결이 있어서 언제든지 있으려니 하고 그 먼 데까지 찾아갔더니 싹 수리해서 그건 교체했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워요. 작가는 그렇게 생각돼요. 자기 자신 꼭복이에요. 가장 까다로운 눈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 내면이고 가장 그러니까 언제나 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가장 까다로운 눈이 저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제가 스스로
양보하지를 않았어요. 자신한테. 만들어내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 아무리 남이 좋다 그러더라도 스스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게 확고하게 제 가슴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그림은 타인하고의 경쟁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자신의 극복이었고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자신으로부터 오는 채찍 같은 거, 항상 제 자신이 어려웠어요. 제 자신하고의 싸움이었어요. 여파가 있었죠. 예, 제 자신에게 너무 그냥 일찍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무거웠죠. 친구들 계속 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빠르잖아요. 제가 그냥 수상을 해서. 그러니까 부담이 참 심했어요. 예. 미안하고.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친구들이 더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미안하죠. 근데 국전을 하고 이럴 때는 저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4번을 연속하면 국전 추천 작가가 돼요. 한 해 지나서 그 다음에 국전 추천 작가가 되더라고요. 비구상 작가로서 추천 받아서 활동을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그 비구상 분야에 이제 속해서 작품을 냈어요. 제 그림이 그렇게 막 썩썩썩 하고 되는 작품이 아니니까 참 텀이 길죠. 긴데 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을 때, 예,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좋았어요. 예. 그리고 팔지를 않았고요. 참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현대화랑에서 그 마지막 했을 때 좋은 작품들이 나갔어요. 정말 제가 갖고 싶은 작품. 파리에서 그 카탈로그 만들 때 표지로 됐던 작품 몇 점이 나갔어요. 큰 것들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그거는 좋아서 가져간 거니까 지금은 보답을 하는 기분이에요. 채석회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일제시대 잔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시대 때도 힘들었대요. 그때 그 시대 때도 운부쌤 그 시대 때도. 그래서 참 좋은 작가들이 그냥 수목으로 돌아서 그걸 버린 적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시대 때도 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꾸준히 그린 사람이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채색화, 수묵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회화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뭔가 이게 하나의 그 사조라 그러나요? 그게 밀려나서 바꾼다면 그건 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작업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같으면 결국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채색화가 친일잔재다 그만두자. 그건 아니죠. 그 속에서 버텨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작가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바꾼 사람들도 있죠. 노대가들도 그때 그 당시 바꾼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스스로 한계를 묶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밀고 나가느냐, 긴 세월 밀고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작품으로 남지. 그래서 채색화, 수묵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저는 절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작품성을 따져요. 작품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국전의 추천을 받고 그때 그 당시에 마지막 선생님이 심사하는 과정 이런 걸 제가 심사하신 분이 저희 학교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제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해 줘야 될 분들이 혹평을 하셨어요. 또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또 그런 일이 많이
득되게 하는 거하고 그게 저한테는 타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가서 저 자신을 시험해보고 만약에 제가 아니다 싶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작가 그만두고 박경리 쌤을 제가 제일 존경하는데요. 저는 그 반에라도 좋으니까 그 집안사를 쓰고 싶었어요. 소설로. 참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로 가기 전에 전시를 열었어요. 제가 한 작품들을 가지고. 그게 도벌전이었어요. 그게. 그걸 하고 이제 프랑스로 가려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어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작성으로. 카탈로그가 있거든요. 낯설고 새로운 건데 평론가들의 평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느냐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갔어요. 김창렬 선생님께서 제가 파리 처음 도착했을 때 그 화랑가를 한번 쭉 소개를 해 주셨어요. 강 왼쪽에서 제일 큰 화랑은 파게티 화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체크를 해 주시면서 요 몇 개의 화랑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파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어떤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표적인 그 화랑을 체크했으니까 알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이제 바캉스가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보이러 갈 때 김인중 신부님이라고 파리의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 소설가 김채원이가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간 거죠. 그런데 가서 그림을 많이 펼쳐 넣었더니 파게티 무슈 파게티라 그래요. 거기서는 파게티가 딱 계단 내려오면서 뭐 한 10분도 넘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한참 다 보고 우리 쪽에서 말을 한마디도 걸기 전에 개인전을 결정했어요. 예, 바로 전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통역을 하려고 한 사람 한 분이 감탄사를 던지는 그 얘기를 내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한국 회화 사상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디렉터가 무시오 카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딱딱 펼쳐놓으니까 그 사람도 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컴포지션도 특색이 있고 색깔도 참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아뜰리에를 방문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창렬 선생님께 가서 언언을 했어요. 선생님 여기도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김창렬 선생님이 갤러리 드 프랑스는 3년치의 스케줄이 그 자체내에서 발간한 그 신문에 다 기록이 돼 있다. 3년치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곳이고 대가들만 하는 곳이다. 근데 파게티는 대가들만 하는데도 신인을 발굴하는데 귀신 같은 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파게티한테 갤러리 드 프랑스의 무슈 카퓨터가 당신보다 더 그림을 좋아한다고 아뜰리에를 방문하겠다 그런다 했더니 무슈 카퓨터 하더니 이래 은함이 자기 친구래요. 카퓨터가. 그러면서 그 해 말로 개인전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게 파격적으로 1년 안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작품 한국에서 가져간 작품들도 많고요. 파리에서 그린 작품들도 있었고요. 근데 파리에서 그린 작품들은 다 파게티에 남겨두고 왔어요. 반응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 달 예정으로 했는데 16일인가 더 연장해서 거의 50일에 가까운 46일 그동안 연장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국해서 학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신문에 그 잡지에도 나고 그랬는데 경향신문 보니까 그 뺑트라 그런 거 그게 페인트라거든요. 그게 유명한 잡지인데 거기에도 실렸대요. 그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왔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몰라가지고 파게티에서 작성하는 그 카탈로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건 다 규격화되어 있었어요. 대가든 누구든 다 똑같은 사이즈로 4쪽짜리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조금만 들고 왔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너무 귀하고 되게 너무 적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파게티가 그 오픈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마담 심은 그 공보관장이라고 장덕상 공보관장께 얘기를 하더래요. 마담 심은 돈을 따지는 법은 전혀 없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뒤로 바르륵 넘어간다 그러더래요. 그 파게티가 그 다음부터요 저 자존심을 건드리는 법이 없었어요. 바르륵 하는 저 자존심을 꼭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자신을 좀 믿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 예. 그리고 소설을 쓰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된다는 그 길을 잡았고요. 한국에서는 참 외로웠어요. 외로워도 그 자존심으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예. 제 성격이 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그걸 하지 않고 좀 많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 짧지 않은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파게티였어요. 예. 저 결코 아무리 외로워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작품으로 항상 위로를 받아요. 어떤 사람도 저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떠나고 극도의 우울증, 그리고 또 심장병, 항반변성, 고관절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 작가로서 완전히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림을 보러 오겠다고. 근데 그 그림을 꺼내서 펼치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 어떻게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지? 내가 작가네. 굉장히 좋은 작가네.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 그림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매일 와서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정말 그림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다독이고. 옛날 큰 작품 이렇게 쭉 해놨을 때는 정말 제가 압도당했어요. 저 뒤에 작품들이 참 좋거든요. 큰 작품들. 저 자신이 참 여기 와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 큰 작품을 완성하고 난 뒤에 그 마음에 난 참 좋아요. 예.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왔을 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86년도제 문예진흥원에서 했던 전시는요. 제가 쟤를 감동시킨 그런 작품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극복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정말 큰 대작으로 그냥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 전시의 카탈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80년대 작품이 제 가슴을 울리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대작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나. 제가 그 공간사 옆에 건물에 한 층을 빌려가지고 그 층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침대 넣고 강아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거 일체 하고. 그러니까 그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림만. 예. 그런데 그 쏟아져 나오는 그림이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거 있죠. 어쨌든 여자들가 그때 그 당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런 그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요. 근데 그때 전시는 제 가슴을 만족시키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제가 저를 위로받을 수 있고 참 저 자신한테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항상 저 자신이 불만이거든요. 불만. 근데 그건 해냈구나 그런 전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파게티가 그 서문에 쓴 게 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아시안틱 또는 뭐 어떤 데는 뭐 하여튼 그 변화무쌍하다 하는 걸 썼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내 선택이 옳았다고 그렇게 썼어요. 뭔가 아시안틱한가 하면 또 뭔가 바로크의 뭐 무슨 그 띄우나하고 거기에 서문에 그걸 다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요 세대 요 시기에 이게 확 달라진 거는 2000년대에 대해서 채색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예.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때 좀 자상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 나무에다가 거미줄하고 제 모습을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자상이에요. 고관절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서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그걸 만들었어요. 나무를 다 종이로 겹겹이 싸고, 그 다음에 거미줄, 거미, 그 다음에 항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맛보고 있거나 그런 작품들이, 그 역시 자상이에요. 자상을 다 너무 좋아해요. 그 자상의 중에서 제일 큰 작품을 파리에서 가져갔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제 나이만큼 연륜을 돌리고 서 있는 여자인데, 그걸 정말 안 팔고 싶었는데, 안 주고 싶었는데, 그걸 집어서 가서 가져갔고요. 그 지금 저 소품들도 그렇고 이 소품들도 그렇고 자상이 많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달 속을 이렇게 쳇바퀴 돌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바구니가 몇 개인지 몰라요. 물통까지 들고 다녀야 되니까 색깔 다 가지고 다녀야 되죠. 종이 다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신문지를 가져와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되니까 그 짐이 정말 휘어질 정도로 많아요. 혼자 들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작품 하나 탑본하고 나면 다음 작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찾으러 다니는 거죠. 찾길이 없는 곳이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그게 왕모기하고의 싸움이고, 뜨거운 태양하고 아주 뜨거울 때만 탑본을 할 수 있거든요. 바람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초인적인 그 뭐랄까 인내와 그게 없으면 못해요. 예, 그리고 무섭고요. 숲속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니까. 제가 성격이 편하게 남 걸 시키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고 해서 죽으나 사나 제가 했어요. 그냥 골라주는데 그걸 하면서 느껴요. 아, 이건 좋다, 좋은 소재구나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 구상이 떠올라요.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골라주 하는 거죠. 벌써 탁탁탁 던져요. 던져가지고 요소요소에 던져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 나가는 거죠. 구성하고 메꾸고 컴포지션이에요. 작품 최대한 일렁이도록, 작품이 바람을 담고 일렁이도록 공간감이 있게, 그게 제 목표였어요. 칼로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그걸 만들고 그 밑에 있는 종이가 이렇게 앞이 되도록 그걸 이렇게 살 찢어서 뜯어내는 거죠. 문풍지를 뜯어내는 거나 뭐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럼 뜯어내면 저게 밑에 색깔로 이중으로 붙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런 작품이 많아요. 지금 뜯어낸 게 다 색지를 이중으로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게 돼요. 예. 제가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썼을 거예요. 악교하고 그 풀도 한 몇 달을 썩혀요. 썩혀가지고 물을 갈고 나중에는 그거 다 불순물 나가고 고체만 남아요. 그걸 이제 가루를 내 가지고 있다가 그걸 끓여서 써야 덜 상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항아리 속에 항상 밀가루를 담가서 그 물을 이렇게 갈아 부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쉽게 얻어요. 그냥 표사에 가서 다 문화재 복원할 때도 쓴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사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 다 만들었죠. 안 그러면 그림이 썩어버려요. 풀도 썩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당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로 물기를 이렇게 형태대로 떠가지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붙이는 거예요. 예. 그 콜라주 작업이
뭐 일부러 주름도 지게 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걸 안 지게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주름을 일부러 지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림이라는 게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그림 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 속에서 그림이 나와요. 그림을 하다 보는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다음 갈 방향이 생기고 절대 그림은 그냥 앉아서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모든 한지를 다 써요. 그냥 아주 얇은 한지에서부터 화선지도 썼고요. 이제는 한지만 써요. 그런데 뭐 옛날에 그 콜라주 할 때 그 누구죠 브라크는 신문지 위에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뭐 포도주 물도 뿌리기도 하고, 예, 포도주 비트도 이렇게 담가가지고 제가 색깔을 만들어 놨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자연 염료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좋죠. 심무섭 선생님이 계세요. 조각가인데.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 심 선생 뭐해? 지금 파게티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있느냐고. 살아있을 때 가봐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2002년도 제가 파리로 갔었어요. 그때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마음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1년씩 쉬면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파리 가서 작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작품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는 제가 주말만 딱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주말만 여행을 했는데 그게 교통편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알리앙스에서 하는 여행사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보고 싶은데 보고 그 차를 타고 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파리 아니 프랑스의 마을을 한 40여 군데 돌았어요. 40여 군데 돌고 나니까 그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전시하고 한국으로 가져서 타뿐 재료는 좀 가져갔어요. 그리고 파리에서도 하고요. 블로뉴 숲속에 가서도 많이 하고요. 파리에서 그린 그림도 원한다고 그 세르니티에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블로뉴 숲 그리고 길거리에 그 나무 자르고 난 뒤 그루터기 있죠. 그런 것도 예. 뭐 거기서는 이해를 해요. 그쪽에서 아 작업을 한다. 그리고 옆에 와서 야 잔소리 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가고 예술의 도시예요. 거기는. 밤중에 자다 일어나는 것 같으면요. 아래를 내려보면 개들이 막 웅성거려요. 난 그냥 소리를 내고 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아픈 몸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프면서 갔거든요. 참 그림이 정말 그림이 사람을 치유해줘요. 거기서 만든 작품들이 큰데 작은 거기서 제가 떨어뜨려 놓고 하고 너무 컸어. 가족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표작인데 그리고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했나. 근데 거기서 만든 화집이 참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 보는 것 같으면 번역은 다 한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파리에서 보낸 한때 해가지고 그 큐레이터가 쓴 게 있어요. 그 개인전의 주제는 그냥 저 자신이에요. 파게티가 와서 보고 또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그 사람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파게티가 제가 손에 들었다 놔은 거 다 좋아해요. 예,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활력 아닙니까? 작가로서 그 활력으로 가지고 살았고 지금 홍콩이나 이 뭐 니스에서 뭐 이렇게 막 다 들어오는 그게 그 파게티의 영향력이에요. 도대체 파게티가 전시를 했던 사람이 전시를 한 데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카탈로그에 제 경력이 나와 있지 않은데 소문의 소문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저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 좀 참 잊을 수 없는 거는 소품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칼바도스 그 사과로 만든 술이에요. 소설에서 그 칼바도스를 먹는 그 술집이 아직도 그게 있어요. 예, 상제리제 거리에.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칼바도스 한 병을 줬어요. 이미 연대를 알 수 없다는 걸 딱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물로 줬어요. 못 잊겠어요. 파리에서 못 잊었어요.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잖아요. 그분들이 참 고맙고 그렇게 또 평론가들도 그렇고. 정말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깊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내 마음에 드나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걸 의식에 두고 그리지를 않았어요. 머릿속에 시를 외우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창을 들으면서 그린다든지 듣는 게 아니고 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복잡한 관념을 따지지 않고 뭔가 항상 들어있어요. 시가 들어있든 음악이 들리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랬다고 봐야 될 거예요. 뭔가 따지질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색채를 좀 바꿔보자 하는 거는 의식 속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 뭐 이 작업 자체는 거의 무의식으로 그랬다고 봐야 될 거예요. 평론가들은 좀 까다롭게 물어요. 근데 결국 그림은 자기 속에 나오는 거고 자기하고의 싸움이고, 예, 자기하고의 대화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는 참, 예, 가장 어려운 게 저 자신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도 저 자신이고, 저 자신 비율을 맞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안 되면 저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죠. 사물을 보면 저게 어떤 작품이 되어 나올까를 벌써 감지를 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걸 모아놓고 구상을 했지만 벌써 보는 순간 어떤 작품이 될 거다 하는 걸 감지해요. 그러면서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해요.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그림이 편해요. 그림을 만들기 시작하면 제가 답답해서 그걸 못해요. 음악이 흐르듯 시가 흐르듯 그림은 흘러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심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림을 시선을 담지 마라. 이렇게 딱 담잖아요. 담지 마라. 끝없이 이어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밖으로 이야기를, 그럼 딱 담으면 그 시점이 모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모이게 하지 말고 해치라. 여자 그림 같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강렬한 색깔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꺼운 그 오칠한 종이도 쓰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석체가 굉장히 강렬한 색깔이잖아요. 물론 석체만 쓴 게 아니고 같이 혼합했지만 석체도 쓰고 싶고요. 뭔가 강렬한 그런 외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절규죠. 뭐, 예. 색깔을 통해서 뭐 그냥 울부짖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옛날에 좀 저런 색깔을 안 썼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토하내듯이. 그러면서도 또 한없이 서정적인 그림도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꼭 이거만 그렇게 그리다가도 또 한 번은 이렇게 보면 시가 들어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게 딱 해놓고 이걸 하자 저걸 하자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강렬한 색깔을 쓰고 싶을 때는 썼어요. 써가지고 좀 그렸어요. 이렇게 보면 도돌도돌해요. 이렇게 만지면. 앞으로는 또 어떤 그림 나올지 저도 몰라요. 아마 절규일 거예요. 뭔가 그냥 토해내고 싶은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거 있죠. 그림을 갖다가 2중, 3중으로
색지를 붙여가지고 뜯어낸 것도 있어요. 저 아래 저 빨간 거 이런 거는요, 그 밑에 작품 색깔을 뜯어내고 밑에 작품 색깔이 나온 거예요. 요 뒤에 빨간 거 이렇게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많이 뜯어냈어요. 그리고 또 강렬한 색깔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의미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기도 하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그림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성물을 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제 전시를 열고 내가 성물을 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물은 항상 제 곁을 맴돌고 제가 성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의 황초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이 잎새마다 다른 지는데 소면은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시 버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못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항상 가슴에 이 시를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임혜방의 그 성무춤과 함께요. 이제는 꼭 필요한 전시 아니면 안 하고 싶어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왜 해야 되나 하는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싶어요. 또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자 그래도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딱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프로포즈는 들어오고 있죠, 그죠? KBS에서 TV 미술관 해가지고 뭐 이렇게 1시간씩 쫙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집에서부터 외부 뭐 다 촬영하고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좀 이렇게 마지막 판에 들어왔어요. 바로 노했어요. 그리고 조금 찍어둘 걸 그랬나? 아니야. 그걸 보고 매 후회하느니 안 하는 게 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전시회도 그래요. 왜 그런 데서 왜 안 하느냐고 바로 제가 정말 좋은 곳인데도 국립미술관이고 또 니스에 있는 그 유명 미술관인데도 2년 전에 들어왔는데 프로포즈가 들어왔나 또 제가 화랑들도 그렇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끌려서 그 디렉터가 내 그림에 빠져들었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냥 맡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를 때는 그냥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77세면 앞을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거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 공간감이 없으면 작품을 꼼짝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공간하고 씨름해요. 한동안 그냥 빈 밥 한 채를 두고 오다 가다 그게 공간으로 떠오르면요 쉽게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공간이 아닌 것 같으면요 끝까지 이게 꼼짝을 못해요. 그 그림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매사가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이게 규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그게 있어요. 저 뒤에 그림 흐린 거 있죠. 저도 또 그런 흐린 그림이 저는 좋거든요. 한 톤을 낮춘 거예요. 한 톤을 낮춘 것끼리만 모여서 마지막 작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작품을
이렇게 제 마음이 드는 어떤 병을 치유받아요. 제 자신이 정신적인 고뇌 같은 거 이런 걸 제일 위로해 준 게 그림이에요. 여자가 사회생활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애들도 키운다는 게 그거는 정말 어떤 의미로는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저 자신을 위로해요. 저 자신을 위로해요. 위로하고 항상 저 자신을 토닥이고 괜찮다, 괜찮다. 예.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해요. 누구한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스스로 위로해요. 눈을 뜨면 조용하잖아요. 텔레비가 방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두 개를 켜놨었어요. 처음에는.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소리도 요즘 들리는 것 같고 너무 빨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한 달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려요. 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무작정 시간이 한정없이 저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깨어름도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바심이 나는 거 있죠. 그래도 생의 마지막 한 장은 그림으로 채우고 떠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한 장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한 장을 그림으로 채우고 떠나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까? 또 재미있는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그 마지막 한 장을 제가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떠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결국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름답잖아요. 저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시간을 낭비한 죄로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잖아요. 결국은 그림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게 최대의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어떤 세계가 열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끌어올리라고. 예. 그런 작가들 많아요, 요즘은.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고요. 예.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오는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는 하늘에 맡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는 어떤 결과가 와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남의 시선을 보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끌어올리라.